네, 지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시스템 사고의 베이직 아키타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아키타입, 시스템의 구조는 굉장히 복잡하지만 그것을 잘게 쪼개면 어떤 원소 기호처럼 네, 아주 작은 단위가 있다는 거죠. 퍼즐처럼. 그래서 그런 퍼즐들을 아주 기본적인 퍼즐을 잘 익히면 아주 복잡한 시스템 구조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아키타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의 랭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언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짐 떠넘기기 아키타입을 소개해 드렸죠.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 오늘의 아키타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 떠넘기기 아키타입, 폭탄 돌리기. 자, 빠른 속도로 좀 말씀드릴게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은 두 종류가 있고요. 첫 번째 종류는 symptomatic solution, 즉 대증요법이라고 하는데, 그죠? 네. 네. 대증요법. 네. 증상을 없애주는 요법, 뭐 그죠?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근본적인 솔루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본적인 솔루션에는 딜레이가 있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급한 불 끄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세워라 내어라 시간이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급한 불 끄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식으로 사이클을 몇 번 돌다 보면 뭐가 커진다? 사이드 이펙트가 커지는데 이 사이드 이펙트의 실체는 뭐라? 바로 중독 현상, 의존 현상이 되는 거죠. 의존도가 커지는 거죠. 이 symptomatic solution의 대증요법에 대한 의존도가 커져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라든가 기회가 점점 줄어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집중해야 된다. 근본적인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만일 대증요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컨센서스, 어떤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조직적인 측면에서 비록 지금 대증요법을 할지언정 근본적인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런 덫에 걸리니까.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압박에서 숨통을 틔우려고 빠른 조치를 할 때 일단은 빠른 조치를 하긴 해야 될 때 하긴 해야죠. 그럴 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좀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뭘까?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 뭘 할 수 있을까? 이거 참 재밌는 체크리스트예요. 만일 내가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있으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바로 그때 생각나는 게 근본적인 문제, 근본적인 솔루션이라는 거죠. 현재 솔루션이 우리의 비전과 항상 비전을 잊지 말아라 라는 거죠. 네.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계속될 때 장기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요. 리마인드 시키는 거죠. 장기적인 거. 또 어쩔 수 없이 잠시나마 임시 처방, 어쩔 수 없이 잠시나마 임시 처방. 이것은 이 시스템 짐 떠넘기기 아키타입에서 대증요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일단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임시 처방을 할지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에 눈을 떼지 말아라. 역시 비전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있죠. 오히려 중독 현상을 부각시켜 버려요. 자, 오케이. 네. 넘어가죠. 네, 질문하기. 무엇이 중독 현상을 만들어낼 것인가? 네, 무엇에 중독될 것인가? 알코올 중독자로부터 술병을 치운다고 네. 알코올 중독이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우리 조직 차원에서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래 근본적인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어떤 조직적인 컨센서스 공유된 어떤 가치를 하나둘씩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다음 아키타입을 소개해드리죠. eroding goal, 골이 어떤 목표가 자꾸만 막 깎여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 자신과 타협하는 거예요. 어떤 골이 있으면 골이 크면 클수록 여기선 크면 클수록 갭은 더 커지겠죠? 네.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컨대 내가 논문을 SSCI 논문을 10편 써야 돼 라는 골이 높을수록 현실과의 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높아요. 이번 달 올해 목표가 내가 10조야. 매출 목표가 10조. 그런데 현재 이번 달 그 매출액은 20억이야, 20억. 그러면 갭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골이 높을수록 갭은 커집니다.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위아래로 갈라지는데 압박이 adjust goal. 야, 좀 골이 너무 높은데 골을 저 목표를 조금만 줄이면 모든 사람이 해피해 라고 타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거예요. 이 압박이 커지면 이게 갭이 커질수록 압박이 커지죠. 네. 이 압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골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밸런스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만 타협하게 되는 거죠. 타협하게. 근데 갭이 커지면 커질수록 attention to improve conditions. 실제로 논문이면 논문, 매출이면 매출 그것을 달성하려는 노력도 하겠죠. 예, 하겠죠. 어떤 액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액션이 실제로 현실의 리얼리티, 실제에 반영되기까지는 지연이 걸려요. 예. 이게 말하면 근본적인 문제와 그러니까 대중적인 요법 근본적인 문제 비슷하죠. 그죠? 여기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폭탄 돌리기와의 차이는 문제라기보다는 목표와 현실과의 갭이 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갭입니다. 갭. 네. 그래서 위험 징후는요. 이런 거죠. 야, 지금 너무 힘들지 않아? 잠깐 눈 감고 목표를 조금만 낮추자. 그럼 모든 사람이 everybody happy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럴 때 해결책은 비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비전. 네. 이런 얘기할 때 잠깐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 거냐? 네. 왜 매출을 달성해야 되는 거지? 왜 우리가 논문을 이렇게 열심히 써야 되는 거지? 그 비전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그 시스템 구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경쟁인데요. 이건 앞서 제가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사고의 핵심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 때 두 번째 기억나시나요? 피드백에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때 A 회사가 광고하면 B 회사도 광고하고 B 회사가 광고하니까 A 회사가 다시 또 광고하는 그렇게 서로 경쟁자끼리 막 서로 광고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 기억나시죠? 이게 원형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사실 A는 소련을 얘기했었고요. 예. B는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라는 것은 군비였습니다. 군비. 그래서 이 아키타입을 다른 말로 군비 경쟁 아키타입 이렇게 좀 소개했었거든요. 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먼저 보면 이게 모양새가 밸런스 루프예요. 밸런스 루프. 소련의 성과가 올라가니까 B 대비 A의 상대적 성과. 말이 좀 어렵지만 좀 더 풀어주면 미국 대비 소련의 성과예요. 예. 소련의 성과가 올라가니까 미국보다 소련의 성과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죠? 플러스예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소련이 노력을 안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줄어들었어요. 반대로 소련이 노력을 안 하니까 또 소련의 성과가 또 줄어들겠죠. 줄어드니까 같은 방향으로 미국 대비 소련의 상대적인 성과가 또 줄어들어요. 그래서 밸런스에서는 한 바퀴 돌 때마다 화살표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 내용이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밸런스예요. 밸런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밸런스를 이루게 되는데 한번 혼자서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서 한번 이야기를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이야기를 스스로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서 화살표를 따라서 쭉 따라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힘들어요. 이건 이 시스템 사고는 여러 번 강조하지만 새로운 언어입니다. 언어. 그러니까 언어니까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밸런스 루프예요. 그런데 밸런스 루프가 두 가지가 뭉치면 또 이것이 상대적인 성과 뭐 이런 식의 말로 이렇게 뭉치게 되면 모양새가 희한하게 바뀝니다.
자, 가봅니다. 이제 진짜로 가봅니다. 소련의 군비가 좋아지니까 소련의 군비가 좋아지니까 미국 대비 소련의 성과가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 일로 안 가고 일로 갑니다. 미국의 노력을 더 많이 합니다. 미국이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노력을 하니까 미국의 군비도 좋아져요. 미국의 군비가 좋아지니까 지금 미국이 좋아지는 거예요. 미국 대비 소련의 성과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미국이 줄어드니까 반대로 소련이 줄어드니까 다시 소련의 노력이 높아집니다. 높아지니까 다시 소련의 성과가 좋아집니다. 즉 군비를 확장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소련의 성과가 좋아져요. 소련이 좋아지니까 다시 미국도 긴장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시 미국의 군비도 좋아집니다. 미국의 군비가 좋아지니까 A도 노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이너스 그렇죠? 플러스가 되죠. 미국의 성과가 높아지니까 반대로 갔다 다시 반대로 올라가니까 노력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밸런스 루프 두 개가 뭉쳐가지고 서로 계속 에스컬레이션 되는 거죠. 예, 확장됩니다. 증상은 경쟁자가 약해진다면 우리도 중지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경쟁자를 핑계거리로 삼는다는 건데, 사실 이 구조에 들어가면 이 핑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예,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랩에 딱 걸리면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려면 그나마 이 해결책이 나온 걸 보십시오. 네.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말이 쉽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많은 경우 어느 한쪽이 공격적으로 평화적인 행동을 해서 일방적으로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많은 경우 정말 그 두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이, 좀 더 똑똑한 사람이, 야, 이러다가 우리 같이 망해. 같이 이러다가 제 3차 대전이 일어나. 핵전쟁이 일어나. 안 돼.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혼자 먼저 손을 들고 내가 먼저 그만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굽니까? 고르바초프.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냉전 시대가 끝나게 된 거죠. 네. 다시 이 밸런스 루프 두 개가 뭉쳐가지고 에스컬레이션 되는 것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두 가지가 뭉쳤는데, 이번에는 강화되는 거예요. 그죠? 강화되는 겁니다. 피드백에서 마이너스, 즉, 네거티브가 두 개가 있죠. 피드백에서 네거티브가 두 개 있다. 즉, 반대로 가는 게 짝수개가 있으니까, 이 짝수개가 있으면 계속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계속 커집니다. 이거의 포인트는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을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원이 무한정 있지 않아요. 제한된 자원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라는 양자택일의 문제에 있을 때, 이럴 때 이 아키타입이 잘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볼까요? B 대신에 A의 자원을 더 많이 배분하면 A는 자원이 많으니까 성공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성공하니까 커봐라, A가 더 잘났잖아. A한테 밀어줘야 돼. 그래서 A한테 또 밀어줍니다. 그러면서 B 대신에 A한테 자원을 주니까 B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원이 없겠죠. 자원이 줄어들어요. 자원이 줄어드니까 같은 방향으로 성공도 못해요. 우리는 핵심 인재도 없어요. 우리는 예산도 없어요. 우리는 광고비도 없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성공이 줄어드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커봐, B는 안 되잖아. A한테 밀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잘 되는 놈에게 밀어주기,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잘 되는 사람한테 더 밀어주는 아키타입인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어서 제한된 자원, 즉 네. 포인트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을 때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까요? 대형마트 갈 거냐, 재래시장 갈 거냐. 자원은 뭡니까? 나한테 주어진
방문객 수입니다. 방문객은 양자택일 중에, 그러니까 택일해야 되잖아요. 그죠? 재래시장 갈 거냐, 대형마트 갈 거냐. 근데, 그 대형마트 가니까, 대형마트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많고 하니까 성공하고, 그래서 계속 가게 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빈익빈 부익비. 빈익빈 부익부 아키타입입니다. 자, 위험 징후는요. 한쪽은 잘하기 시작하고 한쪽은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 뭐 한쪽은 계속 커지고 한쪽은 계속 쭈그러들고 이럴 때 뭐지? 이라는 거죠. 그럴 때는 이럴 수밖에 없는 그 구조가 있다는 건데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여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해결하는 방법은 이게 현재 같은 자원으로 두 개의 구조가 동기화되고 있는 건데요. 예. 싱크로나이징 되고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같이 움직이지 않게끔 끊으면 안 될까요? 즉 자원 중에 이 자원을 두 사람 중에서 봐가지고 누구한테 준다는 게 아니라 아예 이쪽은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한테만 더 밀어주는 게 아니라 좀 못난 사람한테도 좀 인기 없는 곳에서도 쓸 수 있게끔 따로 마련하는 거예요. 따로 건들지 못하게. 예, 이거는 좀 역량이 떨어진 사람들을 위한, 역량이 떨어진 그런 섹터를 위해서 따로 마련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자원을 가지고 경쟁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까요? 대학은 요새 취업률 가지고 대학을 평가하다 보니까 취업이 잘 되는 과 몇몇 과에 정부와 대학의 예산이 집중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비인기 학과들은 어떻게 되나요? 비인기 학과는 계속 쭈그러듭니다. 투자가 안 되니까요. 그죠? 투자가 하니까 좋은 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못 들어요. 투자가 안 되니까 어떤 시설도 투자를 안 돼서 뭐 장비도 굉장히 노후하고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신입생도 더 안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됩니다. 이럴 때 해결책이 동기화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비인기 학과에게 똑같은 잣대로 평가해서 예산을 줬다 뺐다 하지 말란 뜻이에요. 예,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말란 뜻인 겁니다. 예, 비인기 학과, 비인기 종목 또는 뭐 사회적인 약자, 그 사람들한테는 다른 잣대, 즉 동기화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자본주의 논리에서 한쪽만 계속 커지고 한쪽은 계속 줄어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시스템의 구조, 아키타입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